네, 지난 수업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의 기능, 두 번째 서비스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시간은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시작을 하기 전에 조금 부가적으로 그 발표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조금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 중에 기출 문제 중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되고 나왔던 내용들은 제가 여기 발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 들어가거나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조금 더 한번, 관심 있게 더 집중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없지만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기출 문제에서 이제 별도로 한 번씩 나오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역시 볼드 처리나 색깔을 넣어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색깔 위주의 그런 자료들은 한번 관심 있게 봐주기 바랍니다. 예. 교통의 기능 중에 서비스적 기능입니다. 교통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빨리 가기 위해서, 더 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수송하기 위해서, 뭐 등등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교통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속성,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또 정확성, 철도 같은 경우는 정시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내가 또 안전하지 않으면 그 교통수단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정성, 또 요금이 너무 비싸도 안 되겠죠. 그래서 경제성, 쾌적성, 편의성, 보급성 등의 교통을 수단 선택에 우리가 목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다음 지역으로 보면 이제 교통수단별로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별로 수송 서비스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 또 경제성, 경제적 효율을 얼마만큼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이제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각 교통수단별로 정의를 한번 해본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리되어 있는 자료를 인용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근데 최근에 철도도 다양한 교통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신교통 시스템도 나오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언급되어 있던 내용들이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도 철도 같은 경우도 요즘에 자기부상열차, 또 이런 초고속 철도 등이 많이 하이프루프 같은 경우도 아직 개발이 되고 있는 단계지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별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자체의 수단 선택을 할 때 서비스적 기능으로서의 그런 지표들이 또 언급이 되어 있고, 사실은 교통수단에 있어서 연계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서 교통연계 체계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연계라고 하면 사람과 화물이 임의에 자기가 원하는 기종점, 시작점과 종점이죠. 그 시작점과 종점 간의 이동을 위해서 2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종점, 기점, 종점이 있으면 이 기종점을 연결하고 기종점에서 이게 간선 교통축이 되겠죠. 지선으로 나가는 교통축을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 스케줄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간선에 이제 고속철도가 해당될 겁니다. KTX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는데 자기가 목표로 하는 최종적인 종착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다른 교통 시스템을 타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교통 시스템 간의 스케줄 시간 차이를 당연히 간선 교통 체계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 환승할 시간을 준 상태에서 지선 교통수단을 스케줄을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려되지 않고 관리를 하다 보면, 교통 관리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 교통수단들을 선택하지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여기서 오는 대중교통을 KTX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로 오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교통 연계 효율화 자체만은 스케줄링만 잘해도 교통 수요가 정대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의 연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화물 쪽에서 보면 이제 일괄수송 방식이죠. 도로를 하나를 통해서 또 해상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통으로 패키지로 이제 수송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철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면 도어투도어 서비스죠.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 집 앞까지 열차가 도착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자기가 주로 이용하는 거점역에서 내려서 자기 집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체계를 가지고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 수송도 마찬가지고 화물 수송도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도의 대량 수송성과 더불어서 트럭으로 이동한 편의성을 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극복하는 이런 이제 연계 교통, 화물 교통 수송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될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를 하고요. 예,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안전관리를 왜 하느냐? 앞서서 말했던 신속성, 효율성, 경제성 등등의 이런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교통안전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교통사고를 반드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교통사고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 전반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또 정의부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래픽 액시던트죠. 정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중에 사람이나 타 교통수단 간의 충돌로 인해서 사람의 인명이나 화물의 여러 가지 재산상의 피해,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교통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직접 당하신 분도 있고 또 친척이라든지 자기 지인들이 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교통사고 왜 발생하느냐를 원인을 주고 이제 살펴봤을 때는, 자, 운전자 및 교통 주체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 외적인 조건이 해당될 겁니다. 불안전 행동이나 이거는 직접적 원인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다른 간접적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주로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 인적 오류입니다. 인간의 운전자의 불안전한 행동. 보통 통상적으로 산업 분야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적 오류의 그런 기인한 사고의 비율이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약 한 85% 이상이 휴먼 에러에 의한 사고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불안전한 환경 약 17%, 그 다음에 차량의 결함 약 5%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결함은 보면 급발진이라든지 최근에 자동차가 전자화가 많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급발진 사고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3순위에 대한 차량 결함도 약 5%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어지는 교육 내용들 중에 많은 내용이 이러한 휴먼 에러를, 인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도미노 이론 같은 것도 많이 들어봤죠. 이러한 요소들이 사고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으면 하나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거는 이제 간접적 원인이 해당될 겁니다. 환경에 의한 간접적 원인에 의한 것들이 넘어지면 조금 더 심각한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직접적 원인으로 가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이런 도미노 이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고의 원인이 기본적으로 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덩치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덩치성 원리는 사실은 시험 문제도 아주 매년 거의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덩치성 원리에 대한 것도 결부가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와 같이 결합되어 연결되어 있기 더 심각한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단계지만, 어떤 거 하나 원인을 제거를 하면, 이거를 빼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미노 이론으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사고 요인의 변화 추세입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1960년대부터서 2000년대 상당히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사고의 발생 원인들을 봤을 때 최초의 이런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원인에 의한 사고가 많았어요. 어떤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단계였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원인이 약 한 70%, 80% 정도 됐어요. 1960년대에는. 근데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기술 혁신을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980년대는 약 한 30%까지 떨어졌고, 최근에는 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약 한 10% 밑으로 정도 이제 사고의 기인이 되는 게 이러한 기술적 원인에 의한 거고, 기술적인 원인에 의해서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더 증가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휴먼 에러입니다. 휴먼 팩터. 인적 요소에 해당되는 거죠. 초기에는 30% 정도, 1960년대에는 30% 정도의 사고 기여율을 보이던 것이 1990년도 지나서 2000년도까지는 이런 19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피크를 찍었다가 점점 더 이제 인적 원인에 의한 것도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휴먼 에러를 관리하는 거죠. 그게 안전 시스템의 역할인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안전 관리 시스템의 역할에 의해서 조금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가 휴먼 에러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집중적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조직적 원인입니다. 조직의 어떤 직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관리적 측면에서 인적 요인에 의한 관리를 잘 못해줌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조직에서 기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에 의한 비율들이 가면 갈수록 더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직에서 인적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교통안전관리의 한 측면으로서 앞으로,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강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고가 왜 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이 그래프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자, 먼저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시간이라면 1시간, 2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적어도 세대 몇백 년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등등의 지금 현재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우리가 정보를 인지를 어떻게 하죠?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인지를 하죠. 이 오감 능력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시각이 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 선조들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직무에 있어서 요구되는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는 컴퓨터도 더 복잡해지고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 장비들에 대한 조작도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적 요구 수준은 더 시간 지날수록 증가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더 그렇겠죠. 그에 비해서 편하죠. 우리가 과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불도 끄고 하던 것들 요즘은 휴대폰으로 다 조작이 되잖아요. 그죠? 리모컨으로도 다 조작이 되고. 그러고 보면 체력적 요구사항은 더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처리해야 될 오감 능력은 그대로인데 비해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인지적 요구사항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갭만큼 차이에 의해서 갭이 크면 클수록 더 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과 시스템이 요구하는 인지적인 요구 수준들과의 비교를 했었을 때 이러한 요인에 인해서 휴먼 에러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요거는 그냥 우리가 색깔을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정보들을 정확성은 이 각도, 정확성을 인지하는 각도는 3도에서 5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색깔을 알고 그 다음에 표지판 내용을 인지를 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들은 이제 시각적인 범위가 레인지가 좁은 데 비해서 우리가 진행 방향을 알거나 물체의 속도를 아는 것들은 어느 좀 빠르다 느리다 정도로 하는 것들은 약 한 요 정도 120도의 각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들은 이제 10도에서 12도 정도의 각도에서 정보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공의 이제 집중 포인트 위주로 해서 이제 밝혀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러한 그 PC 요 각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왜? 위험 요소가 항상 여기에 이 CP가 줄어들면 CP 구역이 줄어들면 여기에 위험 요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은 뭐 첨단 I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직무의 인지적 요구, 청각입니다. 위험 요소를 타인이 내가 인지를 못하더라도 주변의 동료들이 청각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청각 측면에서도 보면, 데시벨로는 0에서 130데시벨이 해당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위험을 얘기를 한다면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 가청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 의사소통하는 것들은 이 정도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림으로서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주의력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중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보면 이런 주의의 깊이가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 큽니다. 그에 비해서 그 범위는 어떻습니까? 깊이는 깊되 범위는 상당히 좁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의를 우리가 너무 한 곳에 집중을 해보면 다른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불러도 못 듣고. 그런 부분들이 이 표에서 주의의 선택성과 방향성,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선택성이 뭐냐면 여러 종류의 자극을 줬었을 때, 인지를 할 때, 자각을 할 때 소수의 특정한 것에 한해서 선택하는 기능.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관심이 있는 것들만 가려 듣는다는 거죠. 그죠? 다른 얘기는 그래서 안 들리는 겁니다. 방향성. 한 곳에 주의를 집중하면 다른 곳에 주의가 약해지는 거죠.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머지 요 주변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변동성. 자, 주위에는 주기적으로 부주의의 리듬이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곳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 또 한번 관심이 돌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주의를 장시간 지속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던 이러한 그 주의력의 변동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약 80, 교통 측면에서 보면 85%가 인적 원인에 의한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했는데, 산업 분야별로 봤었을 때는 이제
봤었을 때 항공기 사고의 7, 80%가 기장의 휴먼 에러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제사에 의한 사고가 약 한 90%로 보고 있습니다. 선박 80%, 그 다음에 뭐 이런 원자력도 70, 뭐 도로교통도 85, 아까 말했던 85%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휴먼 에러에 대한 비율이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겁니다. 예, 교통안전관리 제2절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런 아까 말했던 인적 오류라든지 또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차량 관리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교통안전, Transportation Safety Management죠. 그죠? 그 교통안전 관리를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측면을 보면 결국 교통은 이제 뭐 사람과 물자를 공간적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는 것들이 교통안전이라는 겁니다.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사람과 물자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이 없는 상태를 교통안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것, 관리라는 용어가 더 붙었습니다. 이 교통안전 관리를 뭐냐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하는 이런 위험 요인이 없는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을 계획하고, 안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또 통제를 함으로써, 통제를 함으로써 제 기능을 통해서 기업의 자원을 이제 교통안전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에 배분, 통합하는 과정을 우리는 교통안전관리라고 합니다. 교통계획, 뭐죠? 스케줄을 짜는 거죠. 어디에, 어떤 노선에 누구를 보낼 거고 몇 시에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운영 스케줄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전담 조직, 여러분들이 되고자 하는 교통안전관리자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통제 활동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기업의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고 통합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통안전 관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뭐냐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통복지를 확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복지를 증가시키는 게 교통안전관리의 궁극적인 교통안전관리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사실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 교통안전관리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인데, 시간에 의해서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